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자, 오늘은 돈 되는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짚었지만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치 않다. 이런 단계를 떠나서 들썩이는 시기로 좀 접어든 것 같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모시고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부동산 소식하면요. 우선 네. 이 소식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 얘기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이 뭐 10억 이상 이득 볼 수 있다 해서 너도 네. 나도 저희 주변에서도 다 들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294만 대 1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네. 역시나 뭐 부동산 뭐 최근 관심 많다 이런 걸 반영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건이 좀 가볍죠. 예. 네, 그래서 우선 여기 화성 동탄 이제 롯데캐슬이잖아요. 예. 뭐 아파트 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이제 화성 동탄입니다. GTX-A가 개통되고 나서 그렇군요. 이미 한 차례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시세 차익이 이게 2017년에 분양했던 가격이 4억 8천인데 지금 15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로또죠. 예. 그런데다가 청약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 이상이면 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뭐 주변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더라도 복권 사더라도 돈이 들잖아요. 이건 예.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94만 명으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다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서버가 마비됐어요. 맞아요. 한국부동산 청약 그럴 정도로 바로 연장하기도 했죠. 연장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좀 난리통이 났다. 근데 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서초의 레미안 은펜터스라고 이것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네, 이것도 서울 서초. 527대 1로 이것도 한 20 이거는 이제 줍줍은 아닌데 네. 이것도 이제 일반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500대 1이 넘었다. 네. 많은 사람 이거는 시세 차익이 거의 20억 납니다. 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기회 되면 다음번에 우리 제가 예. 출연하면 또 얘기할게요. 네. 굉장히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분양가는 낮고 네. 시세가 많이 올랐고 여기 차익이 20억씩 난다. 이런 거는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부동산 다시 보면은 최근 네. 집값 흐름을 보면요. 이 네. 서울 대다수 지역 뭐 요동치고 있고 2주 전부터 보니까 경기 과천, 분당, 수원, 용인 비롯해서 인천까지 상승세더라고요. 네. 덩달아서 전세값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이유에서라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은 게요. 앵커께서 아주 날카로운 전곡을 찌른 질문하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예. 우선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올해 집값은 4월부터 올랐어요. 예. 그리고 전세 가격은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또 1년 2개월째 네. 장기 상승하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 이 집값은 지금 4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돼요. 예. 우리 일반인들은. 이건 연구 논문으로 많이 검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면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따라온다. 네, 예. 패턴이에요. 상승 패턴.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집값만 놓고 보면 강남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마포 용산성도. 서울, 예. 여기 오르더니 금광구. 여기 오르더니 이제 노도강이 어딘지 예. 아시죠? 노원, 노원, 도봉, 강북. 예.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이 전체가 오르면 그다음에 경기 남부와 인천으로 확산되는 게 본래의 과거의 상승 패턴이었어요. 지금 이제 경기 북부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 이사철이 되면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는 걸로 보아서 경기 북부도 오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과천, 분당 이런 데가 이제 주요 지역이잖아요. 예. 수용성이라고 그러고 화성, 팽태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아마 저 생각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지방으로까지 내년에는 천안, 하산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나 대전까지 아, 내년쯤은 전망을 예, 하시는군요. 그렇게까지 예. 확산될 가능성은 뭐 확실치는 않지만 대세 상승 초입 국면이고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그리고 전망을 전세 하시고 있고요. 가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 문제를 이제 8월에 대책이 나옵니다. 정부가 예고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올해 내년 문제는 공급이 올해뿐만 줄었다. 아니라 예. 2, 3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동시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몹시 우려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우리 방송 보시면서 예.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좀 전환된 면도 있고 또 전세가 오르는 다음 이유는 올해 7월 30일 오늘이에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이 4년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가 계약이요? 5% 상한선이 없어져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어지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 비아파트에 네. 대한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몰리는 것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전세가 오르면서 전세 사기도 계속 좀 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피해 규모가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약을 한 임차인, 주로 MZ 세대죠. 그렇군요. 젊은 임차인,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이 사람들이 가장 최대 피해 2만 명을 넘었어요. 2만 명. 네, 지금 2만 명을 넘었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거의 10여 명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억울한 안타까운 죽음이죠. 네, 두 번째는 허그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3천억, 올해가 5조 원에 지금 피해액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10조에 이르는 거는 거의 국민 세금 혈세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해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말하자면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엄벌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치우쳐져 있는데 저는 사기 예방을 미리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어쨌든 전세 사기 때문에 숨진 분도 나오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뭐 사기 유형도 어떤 것들인지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한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하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 유행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임차인 예. 입장에서 지금 가을 이사철이 되거든요. 8월부터 원래 휴가 끝나면 8월 중순부터 가을 이사철이 들어갑니다. 네. 전세든 매매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순간일 것 같아요. 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주의 같습니다. 깊게 좀 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점이 이제 두세 가지 앵커께서 이제 시간 때문에 지적하시니까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80%, 누구는 70%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80%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가 8천만 원을 넘어가면 네. 이건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좀 의심해봐야 예, 된다. 여기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꾼들의 전형적 수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때 새로 바뀐 집주인이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서 신용 불량자나 뭐 한패일 수도 있다. 예, 그럼요. 이게 경제력이나 이런 게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서 사고가 많이.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공동담보가 좀 되어 있다든지 신탁 등기 네. 여기서 몰라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만 하나 예를 들면 네. 거기 많아요. 신탁 등기란 이 집주인이 이 대출을 받고 신탁회사라고 있죠. 부동산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 뭐 않아요? 언뜻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죠? 신탁 등기했다는데 그게 뭘까? 예.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탁 원부를 오늘 단어가 신탁 원부를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 가서 떼봐야 반드시 된다. 떼어야 돼요. 신탁 원부 예, 떼봐야 그러면 된다. 그 신탁의 내용이 나와요. 예. 그리고 뭐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신탁 회사와 해야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신탁 수법입니다. 원부를 일단 떼봐야 된다고 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탁 원부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요, 이 전세 사기 예방 위해서 뭐 이달 초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실명 설명서 제도 이런 걸 강화했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완전하지 문제가 않다. 있고요. 주된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도 쓰지만 중개 대상물 설명서라는 확인서를 받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이번에 바뀐 주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권리 순위 소액 임차인이라고 있어요. 서울은 이제 1억 6,500만 원까지 네. 그러면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 임차인인가 아닌가 지역별로 달라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경민이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서울은 이제 5,500만 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대인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잖아요. 임대인이 과연 세금을 잘 냈는지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재력은 있는지 과거에 사기를 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잘한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해나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 우리가 잔금을 주면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맞죠? 동사무소 네. 전입세대 신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공개를 안 해요. 다세대 이렇게 전세 사이가 발생하는 게 주로 다세대 빌라하고 다가구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소형 뭐 이렇게 아파트 네.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다가구 주택을 아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입세대라든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야 지금까지는 된다.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없이 넘어가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권리 순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국토부가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등기라든지 또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가장 필요한 사기 예방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빠를수록 좋죠.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결해야죠. 사기가 됐든 사고가 됐든 발생하는 장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어허. 그럼 누가 주역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도를 보완한 거는 잘한 거고 이걸 넘어서 전세 계약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꼼꼼하게 더 내용을 좀 확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제도예요. 체크리스트 제도가 아주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허그와 저와 이 공인중개사 협회가 합심해서 네.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 들어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에스크로가 어려운데 계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먼저 가고 잔금을 치르는 게 3, 40일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사기는 그 사이에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집주인이 돈을 못 가져가고 은행에 맡기도록 일시 예치를 하게 하면 이 돈이 안 가니까 사기가 원천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시간 때문에 착한 중개사 모든 중개사가 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다 사기를 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극히 믿고 해야죠. 0.01% 일부의 일탈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어떤 중개사가 믿을 만한지 착한 중개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도 우수 보험 설계사가 있듯이 저는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어요. 아하. 모범 중개사 이렇게 표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해서 정말 착한 중개사도 많거든요. 이분들에게는 표지를 해주면 쉽게 찾아갈 수 그럴 있겠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제도라든지 특약 사항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거는 꼭 이 말은 하고 해야 되겠어요. 예. 특약이 이제 특약 사항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외에도 특약 사항은 궁금한 거 본인이 궁금한 거는 한 10가지가 되는데 계약서에 반드시 요구를 해야 돼요. 이 특약에 예를 들면 집주인이 바뀐다든지 집주인이 그 이후에 계약 후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방비로 당하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세값도 큰 돈이고 하니까 예방 캠페인 교육 꼭 들으시고 계약서 작성하길 젊은이들에게는 바라겠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고요. 네. 또 그리고 전세 이 보증금 자체도 사실은 대출받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빠졌는데요. 급히 하다 보니까 반드시 전세 반환 보증 허그에서 이게 굉장히 1억 정도가 약 12만 2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나온 올림픽 뒷얘기는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제 신유빈, 임종훈 이 환상의 짝꿍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의 짝꿍이 한국 탁구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 안겼는데 이 삐약이 신유빈 선수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신유빈 선수 이제 신동 넘어서 뭐 우리나라 탁구 에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유빈 선수는 자신의 첫 올림픽 무대였던 이 3년 전 도쿄 대회에서는 입상을 못했는데 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려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확실히 달랐는데요. 한층 무르익은 기량과 노련해진 경기 운영으로 당당히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유빈 선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빠랑 고생 많이 한 만큼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지만 이제 저는 단식과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다 끝내고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신유빈 선수의 좀 전에 있던 옆에 있던 파트너입니다. 임종훈 선수인데 자, 이번 동메달을 따서 입대를 20일 앞두고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임종훈 선수가 27살인데요. 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 입대를 불과 3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달 19일이 입대 날인데 만약 어제 경기에서 메달을 못 따게 되면 이 올림픽이 끝난 후 일주일 만에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본 누리꾼들은 그러면은 1세트가 2병, 2세트가 1병, 3세트 상병, 그리고 마지막 4세트 승리가 제대였다. 이거 조기전역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좀 재밌었던 게 동메달이 결정이 되고 이 신유빈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서 크게 하트를 그렸는데요. 네. 임종훈 선수는 거수 경례를 했거든요. 오. 이걸 네티즌들은 군대 안녕 이런 뜻이냐라는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군대 안녕. 임종훈 선수도 입대를 3주 앞둔 만큼 이 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내내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고 계속 신경 쓰여서 끝나고 이제 핸드폰 보니까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그때 조금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메달은 또 북한 선수들이 차지를 했는데 이 북한의 이번 대회 첫 메달 획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시상식을 마치고는 또 남북 선수들이 함께 뭐 셀카도 찍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남북 선수들이 함께 좁은 시상대에 옹기종기 6명이 모여서 이 사진 찍는 장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굉장히 좀 뭉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관중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임종훈 선수가 남과 북 또 중국 선수단과 함께 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으니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선수가 임종훈 선수의 이 팔 각도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이게 셀카를 찍을 때는 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좀 찍자 이런 얘기를 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자리를 바꿔서 또 다른 셀카를 또 찍었는데 이 북한의 리정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굳은 표정이었는데 또 김금용 선수는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남과 북이 어울려서 서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뭐 뭉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뭐 남북 간 관계가 좀 경색됐더라도 스포츠는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남자 유도 81kg급에서는 세계 1위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이준환 선수인데 아까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2살의 어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금메달을 목표로 평생 열심히 훈련을 했다. 네. 자, 선수촌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날만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 과정이 떠올라서 울컥했다라고 말을 그랬군요. 했습니다. 자, 다만 이 메달을 따낸 뒤에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이 슬픔의 아쉬움의 눈물이었다면서 이 4년 뒤 LA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준환 선수도 사실 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는데 네. 자, 평소 피아노를 치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유도 합니다. 선수가 피아노를 친다. 네, 그렇습니다. 그 피아노도요, 중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무척 섬세하죠. 이 이준환 선수는 이미 남자 유도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제목으로 꼽히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다부진 선수라서 네. 다음 LA 올림픽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파리 현지 상황도 한번 볼 텐데 현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네. 한증막 수준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기도 하는데 선수촌에 에어컨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커튼이 없다고 커튼이 합니다. 없다. 네, 커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선수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o, if I'm getting out of the shower or if I'm changing, I put this up and then I literally change as humanly fast as possible because if not, if this comes down nice and easy. 네, 이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옷도 편히 못 갈아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아껴도 너무 아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네. 없고요. 또 여기에 이 선수촌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 피크 타임에 가면 닭고기 하나도 먹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렇습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 때 정말 선수들을 극진히 대접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자, 잔치집에 전 세계 손님을 불러놓고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부디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먹고 잘 견뎌서 좀 좋은 성적 내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선수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무단 이탈했다가 뭐 퇴출당한 선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환경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랑의 도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랑의 도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수영 선수 아나 카롤리나 비에이라가 바로 이 주인공인데요. 같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남자친구인 산투스와 함께 허가 없이 선수촌을 벗어나서 이 파리 시내 관광을 하고요. 저렇게 SNS에 사진을 저렇게 올렸다가 퇴출을 당했다고 합니다. 선수는 언론 인터뷰와 개인 SNS를 통해서 이 팀 내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과거에도 자국 선수와 좀 다툼을 벌였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어서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에서는 연애보단 운동이 먼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 또 보죠. 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야는 협치 없이 대치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거대 야당들이 방송 4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는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라며 거부권을 일단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방송사법이 통과되고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실은 곧장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여야 합의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16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와 방송사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사법을 수용하십시오. 네, 방송사법이 끝이 아닌데요.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 입장 간극이 큰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법사위 표결을 통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여당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최근 며칠간 계속됐던 도돌이표 정쟁이 또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 소식도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에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늦게 알려졌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국무회의 직후 90분가량 만났는데요. 만남을 조율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고요.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 화합과 결속을 위해 역할을 잘 해달라, 잘 해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유임과 교체 여부를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죠. 그동안 누적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해 결속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화해 시그널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고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하나. 네, 이외에도 이 부속실 설치 문제, 방송사법 등 주요 현안과 당 운영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 관련해선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하고 정치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들으신 대로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전체 만찬 이후 6일 만에 저희가 비공개로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제법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좀 오갔을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화기애애했다는 말은 첨예한 특정 이슈 현안과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만남 자체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등으로 정치인 행보를 시작한 이래 대통령과의 첫 독대로 보여져요. 네. 물론 정진석 실장이 어느 정도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독대다. 이전에 점심을 한 적은 있죠. 2월 달경인가요? 네. 그때도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가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첫 독대라서 조금 더 허심탄회한,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이런 논의가 아니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늘 한동훈 대표도 선거운동 과정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당정 간의 목표가 같다라고 말씀을 해왔어요. 근데 그 목표가 같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을 마무리해야지만 그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그에 따라서 본인이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같이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네. 중구난방 논의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돼서 대강의 얘기들은 했을 것 같아요. 한 목소리 내자, 얘를 한 목소리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고요.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의 작은 의석수지만 어쨌든 재의결 절차에서 이탈표가 없어야지만 거부권이 또 소결의 성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과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야당을 상대로 해서 뭘 관철시키려면 둘이 어쩔 수 없이 아주 강하게 밀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합을 넘어서서 결속의 강도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화합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합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속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전화로 먼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 실장이 조언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모양새도 아주 좋죠. 대통령이 먼저 전화한 것보다는. 따라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 한 거죠. 항상 당대표 취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고 네. 이 부분이 괜히 쓸데없이 당내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일소하지 않을까. 네. 물론 현안별로 다 약간의 다른 목소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예.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만약에 이게 회복이 됐다면 저는 서로 다른 목소리, 현안별로 목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했다라고 일단은 아는 사실을 전해주셨고요. 김상일 부대변인 생각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제2부속실 설치도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직후에 공교롭게 어제 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화답한 모양새도 되는데 화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갈등, 윤한 갈등 이런 거 없이 화합을 쭉 하게 될까요? 일단은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죠. 네. 공동의 이익이 서로 화합했을 때에 굉장히 커지는데 문제의 지점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민심이
그렇지 않은 이슈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 정권이 민심 이반을 가져온 이슈들에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무조건 그러면 화합만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 만남이 저는 좋은 시그널이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어느 정도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신 것이기를 네. 저는 생각하고요. 한동훈 당대표도 갈등이 있었지만 포용하고 민심도 포용하겠다. 이런 모습이라면 공동의 이익은 훨씬 커질 것이다. 두 분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자막에 나오는 게 뭐 당직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뭐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예. 또 어떤 보도를 보면은 좀 사람을 좀 폭넓게 써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가 좀 방점이 있는 건가? 그것을 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늠할 수 있냐면 정책위 의장의 거취가 저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경직 정책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이 조언을 하면서 일반적인 덕담이죠. 사람을 폭 좁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과대하게 갈등 요소적 분위기로 해석하는 거 옳지 않고 네. 구체적으로 탁 집어서 만약에 뭐 당내 인사를 두루두루 그 당직 기용할 때 써라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뭐 줄여서 티메프 사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와 업체 피해가 상당한데 뭐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이번 사태 총 책임자죠. Q10의 구영배 대표 많이 최근에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처음으로 출석해서 얼굴을 대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영상 보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사과할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죠.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죄송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이번 사태 최정점에 있다고 하는 구영배 대표가 뭐 그동안 잠적했다가 출입 금지했다가 어쨌든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 나타나서 사과나 설명 없이 침묵하면서 또 다른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윤기천 대표님,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 시작하자마자 뭐 사과 태도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또 그걸 보니까 팔짱 끼고 뭐 시큰둥하게 받는 듯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까?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의 어떤 문화적 캐릭터일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큰 국민적 이슈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법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국회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을 보는 시각이 아니고 본인한테 올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단한 것이 아닌가. 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크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아마 본인이 법률적인 뭐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사전에 받고 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마 로펌을 선임한 상태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Q10 그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유메프에 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요. 유메프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회사인 거죠. 모회사의 대표이고 유메프의 대표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판단을 할 때 유메프 이사회도 있고 거기에 대표이사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배경이 구영배 저분이 지시를 하건 압박을 하건 그건 다음 문제고 법률적으로 보면 그 해당 회사 유메프의 대표와 이사회를 조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런 결정했는지 예를 들면 대금의 상대 400억 가량이 인수대금으로 갔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예. 구영배 씨가. 그러면 그 인수대금으로 갈 때 A라는 회사가 구텐그룹에 인수대금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여 형식으로 줬을 거예요. 꿔줬단 말이죠. 이 꿔주는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사실 유메프 등의 회사의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구영배 씨가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책임은 일단 유메프의 경영진한테 있어요. 우 대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피해갈 수 있다. 일단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 대표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구영배 씨가 이렇게 시켰다.
시킨 과정이 나오거나 시킨 정도가 나오면 그때 이제 구형배 씨의 형사책임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구조 때문에 구형배 씨가 저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두 번째는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예. 회생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생 신청하게 되면 강제 집행이 정지가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빚이 탕감이 됩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회생 신청하게 되면 재판부가 보통은 야 이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게 되면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 예. 그러면은 펀딩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이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오거나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야지만 회생 변제 계획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조언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준비돼서 바로 나왔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런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모습, 회생 신청, 발언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준비된 모습이라고 해석하셨고요. 그리고 태도뿐만 아니라 답변도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형배 대표님, 지금 피해 금액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정확한 대략 금액도 보고받거나 한 부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보내서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는지 아세요? 수갑 보내서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형배 회장은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 현안 질의하기 전에 Q10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분명히 11시 59분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고영재 회장님이 3만 원 버셨습니다. 자, 제가 혹시 몰라서 Q10의 자회사 위시에서도 지금 결제해봤습니다. 결제됩니다. 자, 다음 개인사제 동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38% 갖고 자, 있습니다. 38%다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놓겠습니다. 네, 서로 싸우던 여야 의원들이 어제만큼은 합심해서 구형배 대표 피해자들을 위해서 소통을 치는 모습 봤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피해 금액이 1조 넘나 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없고 그래서 더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더 일으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구형배 대표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몰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냥 테이크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누구 위에 서 있는 리스크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피해 위에 서 있는 리스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좀 더 죄송해하는 모습. 내가 뭐 이렇게 나름 어쨌든 모험을 했지만 그 모험이 남의 피해를 밟고 그 위에서 리스크를 자기가 모험을 한 것이라는 그런 미안한 모습 이런 게 좀 절절하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뭐 한번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뭐 별일 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험을 알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잘못됐으면 저래서는 안 되죠.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 이거를 절절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담담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어느 대형 로펌이 그 조력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주말 사이에 이게 뭐 현안 질의가 굉장히 급조돼서 준비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구형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이거는 법적인 어떤 책임감이 없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되냐. 뭐 그 공정위하고 뭐 금융위에서 뭐 굉장히 압박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대형 로펌에서 또 조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본인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안심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저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러운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구형배 대표 앞으로 어떤 제대로 된 대책 내놓을지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규동 사저가 100억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영상 보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서 생전에 사셨던 동교동 사저를 직접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분 어른의 함자가 다 들어간 이 문패, 아버지께서 양성평등을 신념으로 갖고 계셨던 분이라 그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드문 일이었죠. 아버지께는 이 어머니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동지고 인생을 같이 손잡고 가는 동반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평소에 책도 읽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던 사무 공간이죠. 이 동교동 집은 1962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신 것처럼 이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1961년부터 정치 인생 대부분 보낸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삼남인 김원걸 전 의원이 상속세 문제로 어떻게 좀 100억 원에 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또 이게 또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한테 또 팔렸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호 여사께서 저게 이제 기념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유지도 남기셨고 그랬는데, 그 본인이 좀 저기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도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운영하는 어떤 기념관이나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제가 개인의 사정을 속속들이는 모르기 때문에 뭐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TV에서 본인이 얘기하듯이 본인에게도 김원걸 의원 본인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것이지만 저희같이 정치권에 조금 몸을 담았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걸 꼭 저렇게 했어야 될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짧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저걸 봤는데 김원걸 의원의 경우에 예전에 그 한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집을 팔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3주택이었어요. 근데 하나 팔은 것이 20억짜리였는데 아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100억 원의 세금이 아니라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를 매각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다른 재산을 팔아서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저거는 이제 이시우 여사께서 저 기념관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걸 혹시나 팔게 되면 3분의 1씩 해가지고 아들들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기념관 하는데 보태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유언 때문에 저걸 팔아가지고 나눠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뭐 두 분 다 아쉬움이 있는데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정은 내려진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한밤중에 서울 한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장가희 기자, 날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적 친분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집에서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온 피해자에게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자, 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이제 과거 산책을 하면서 한번 뭐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거나 인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서로 원수지간도 아닌데 총 120cm에 달하는 흉기로 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복부, 이마 할 것 없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요. 또 범행 직후 도망을 가고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지 이 고통에 힘들어했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봉호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평소에도 그 동네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사전에 좀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던 이 사건 가해자가 퇴사 후에 이상 행동들을 많이 보여왔다고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헬스장에서 수차례 난동을 피웠다든지 일본도를 휴대하고
단지 내를 활보하고 아니 칼을 메고 왜 다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시비를 걸기도 하고 예.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검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이제 총포화약법상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예,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이 사건 가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면 가족들이 보호 입원을 통해서라도 예.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더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이웃도 조금 주의 깊게 봤더라면 신고를 사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검 뭐 100cm, 1m 가깝다고 하는 이 도검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이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소지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도검류를 말할 때는 이제 칼날이 15cm 이상인 칼 등을 말하고 15cm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 도검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검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상 도검 소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도검 소지 허가는 뭐 특별한 정신병력이나 범죄 전력이 없으면 대부분 발급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나 이제 정신 감정 등의 점검 등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 도검류의 경우에는 이제 총포류와는 달리 그 보유량이 매우 많아서 일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뭐 사실상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도별로 나누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6월에 있었던 이제 도검류 점검에는 이제 1996년부터 2000년 이 사이에 도검 소지 허가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올해 초에 이제 도검 소지 허가를 득한 이 사건 가해자는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정신 감정 등의 점검이 예. 이 사건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도검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어쨌든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사건 피해자, 희생자죠. 가족들일 텐데 장가희 기자, 이 희생자가 40대고 아들 둘 둔 가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불과 43살밖에 안 된 젊은 가장이었고요. 네.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작은아이는 불과 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유족들은 이 피해자가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가장인지 정말 직장과 집 밖에 몰랐던 가장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정말 억울하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참변을 당했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들은요. 이 피의자, 칼을 휘두른 피해자의 행동이 언제부턴가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11시에 출근을 했는데 25분쯤에 막 경찰차랑 구급차 막 소방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편의점 손님들이 와서 이제 무슨 뭐 흉기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진짜 그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있었는데 또 다음 손님이 와서 뭐 엄청 큰 칼로 뭐 찔러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엄청 되게 놀랐고요. 평소에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때요? 좀 조용한 편인가요? 조용하죠. 이런 사건이 생길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니까요. 평소 이 아파트 헬스장에 칼을 이 피의자가 들고 다녔던 것뿐만 아니라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동네 어린이들에게 나하고 칼싸움 할래?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또 사건 당시에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던 한 주민은 밖에서 남자가 5초 동안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자신의 딸은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게 저희 옆단지입니다. 옆단지에서 나서 뭐 저도 밤 11시에 사이렌 울리는 거 봤는데 이 소식인지 몰랐는데 저희 뭐 MBN 기자들도 회사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고 한 주민으로서 굉장히 놀랐는데 장가희 기자 뭐 입주민도 마찬가지고 이 경비원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빠질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관리실 경비원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출근을 못했다고 하고요. 또 참혹한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어린이들도 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실 끔찍한 일을 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한 번 목격을 하면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기 마련인데요. 자, 특히나 이게 가족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무척 클 텐데 이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아니면 좀 상담을 통해서 좀 힘든 상황을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민들도 저도 아는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통받고 있고 네.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우리 변호사님 일단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된 상황인데 정작 본인은 뭐 마약 검사도 거부 중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실 이제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상 예. 이 본인이 마약 검사를 거부하면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이제 모발 등을 압수해서 마약 검사를 시행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마약 또는 약물 등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압수영장이 발부돼서 마약 검사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피의자가 온 주민 뭐 충격에 다 빠뜨렸는데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진짜 이 참극의 어떤 가족도 판탄낸 장본인인데. 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흉기의 길이가 총 120cm에 달하는 장검을 이용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예. 그리고 이제 1차 피해 이후에 이제 도움을 호소하면서 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포 이후에도 마약 검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아서 매우 중한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장가 기자, 이거 지금 방금 나온 소식 같은데 피의자 구속영장이 지금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부가 조금 됐나? 전에 피해자 구속영장을 이제 경찰에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웃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무섭고 섬뜩한데 좋은 이웃이 더 많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이웃 사이가 좀 멀어지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좀 팍팍한 사이가 되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장마철 우산 없는 이웃을 위해 나눔 우산을 비치했는데요. 그런데 이 공익을 위한 나눔 우산을 모두 가져가고 안내문까지 훼손한 사람이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안에 마련된 6개의 나눔 우산, 상가 같은 층 이웃을 위해 한 시민이 선의를 베풀어 비치했는데요. 우산 필요하신 분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나타나더니 이 우산을 모조리 가져가고 우산 꽂이까지 챙겨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갔습니다. 나눔 우산을 비치했던 글쓴이는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긴 틀렸다, 속상함을 전했는데요. 비 오는 날 누군가를 지켜줄 나눔 우산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두 가져간 여성,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시민에게 이런 행위로 허탈감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의 족집게도사라고 불리는 역사학자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측해 화제입니다. 일단 이 결과를 예측한 역사학자 앨런 릭트먼은요, 1984년 이후 열린 10차례의 미국 대선 결과를 9차례 연속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자신이 개발한 대권 13개 열쇠 모델과 여러 변수들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13개 모델은 집권당의 입지와 경제성, 외교, 군사 문제, 카리스마 등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여러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 미국 대선 예언가 릭트먼 교수가 차기 미국 대선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호명한 이후에는 이 13개 열쇠 중 8개가 유리했고 또 늦게 등장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예측에 많은 미국 시민이 동요하고 있다고 하네요.